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또 졸업 예정자, 합격 전략과 학생부 대체 서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입시가 어려운 데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전형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별도의 전형이 있는 게 아니죠. 재외국민 특별 전형, 또는 뭐 수시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또는 뭐 예를 들어서 특성화 고등학교 특별 전형이라든가 또는 뭐 농어촌 전형이라든가 별도의 전형들이 대부분 있는데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를 위한 별도의 전형은 없습니다.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의 전형이 있어요. 하지만 거의 모든 대학에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만을 뽑는 전형들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원서 지원하시게 되어질 때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쓸 때 과연 어느 대학의 원서를 써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두 번째 어느 정도 성적이 되어야 어느 대학에 실제 합격할 수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 참 어렵다, 막막하다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전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특히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되게 중요한 서식 중에 하나인 학생부 대체 서식 어떻게 작성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수시에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대학 입시는 수시 선발 전형과 정시 선발이 있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을 비교해서 봤었을 때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약 77% 정도를 수시에서 선발한다. 그리고 정시에서 한 23% 정도를 정시에서 선발한다고 보실 수가 있고,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는 수능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능 준비가 어렵다 보니까 수시 전형의 원서를 써야 되는데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한 78% 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죠. 자, 그러면 수시 전형은 어떤 전형이 있냐면 수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이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의 전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해 보시면, 지금 현재 2023학년도에서 가장 많은 선발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전체 대학 중에서 44.3%, 엄청나게 많은 걸 학생부 교과 전형을 뽑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을 기준으로 삼으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가장 많지만 서울 또는 수도권, 서울, 경기 수도권으로 잡으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생부 교과 비율의 선발 비율보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국적으로는 학생부 교과가 높지만 서울 수도권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높다고 보실 수가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럼 뭐냐? 학생부 교과는 교과 성적 100%, 내신 성적만으로 뽑는 거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수능 시험 안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기가 부적절하죠. 검정고시 출신이나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서 비교 내신을 적용하는 학교들이 있다. 하지만 학생부 교과는 대부분의 경우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자에 해당이 되지만 일부 대학에 있어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하게 되어지고, 해외 고등학교가 지원하시게 되어질 때는 해외에서 취득한 교과 성적을 국내 내신 성적으로 환산 적용하여 반영을 시키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교의 원서를 쓰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 이 전형이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가장 적합한 전형이다, 유리한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는 여기 보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23.4%예요. 많지 않죠? 하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고, 서울, 경기로 봤었을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 선발 비율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 3배수나 4배수 정도를 선발하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반영되면서 면접을 보는 경우인데 그래서 이게 다단계 전형이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도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의학 계열을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그 다음에 일부 대학에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는 학생부 대체서식이라는 걸 작성하게 됩니다. 이 전형이 우리에게 제일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대학들마다 논술 100%를 선발하는 학교도 있고 논술 70%에 학생부 교과 30%를 주는 경우인데 논술 전형은 사실 거의 모든 대학에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원 자격에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두 가지 산을 넘어야 돼요. 첫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내 논술에 최적화되어지거나 논술 시험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외국에서 1년을 공부하든 2년을 공부하든 미국에서 공부하시다 보면 사실 국내 논술 준비를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수능 제도도 수능 제도지만 논술 준비하기 어렵고 또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대부분 낮아도 보통 30대 1, 높은 경우는 50에서 7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다 보니까 사실상 지원 자격에는 문제가 없지만 수능 최저, 그 다음에 논술 두 가지의 벽이 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특기자 전형이 있고요. 어학 특기자 전형이 있고 실기 실적 전형이 있는데 특기자 전형도 일부 대학에 있어서는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 사실은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국내 대학 가기 되게 유리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국내에서 원하는 것만큼의 성취도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일부러 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토플 준비하고 공인어학 성적 따고 그 다음에 학점 관리해서 국내로 다시 유턴, 국내로 유턴하게 되면 대부분 특기자 전형이 있었죠. 어학 특기자 전형 또는 뭐 글로벌 인재 전형이라든가 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특기자 전형들이 있었고 이 특기자 전형들이 대부분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좀 유리한 전형이었는데 사실상 거의 특기자 전형이 거의 대부분 다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국내로 들어오시게 되어지면 첫 번째,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유리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를 위한 전형이 없다는 점. 이 점이 되게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를 잘 염두에 두시면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잘 이해하실 것 같고 당장 이번에 원서를 쓰셔야 하는 분들도 잘 귀담아 들으시면 좋고 그리고 내가 외국에 나갈 계획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잘 참고하시면 나중에 국내 대학 입학하시게 되어질 때 지금 말씀하셨던 얘기가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수시에서 대략적으로 77% 정도 뽑는다. 하지만 수시 전형에는 4가지의 전형이 있다. 4가지 전형에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두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첫 번째는 수능 최저 미충족하는 경우여야 한다는 점. 두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해외에서 취득한 성적을 국내 내신 성적으로 환산하여 적용시키는데 국내 내신 성적은 석차 등급이잖아요. 1, 2, 3, 4, 5, 6, 7, 8, 9 그쵸? 그리고 1등급 내에서 1.1, 1.2, 1.3, 1.4로 나눠지기 때문에 석차 등급이면서 학생들끼리의 성적 차이를 확연하게 아주 세밀하게 구분짓는 반면에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이 대부분 다 A, B, C, D 성취도 평가이거나 또는 지역이나 나라에 따라서 7점 만점에는 10점 만점으로 두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성적 구분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국내 대학에서는 외국에서 올 A를 맞았다. 그러면 그걸 국내 내신으로 환산하면 3등급 이거죠. 그러면 국내 서울에 있는 대학교 인서울 하려고 한다 그러면 내신 성적이 대부분 1, 2등급 내가 돼야 된다 이거죠. 1이나 2등급 정도 돼. 그럼 외국에서 A등급 다 맞아도 3등급. 그럼 3등급이면 인서울 못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3등급이라는 말이 아니라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이 올 A등급이라면 그 A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 정도의 범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1등급과 3등급 범위 내에서 성적이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2등급이 될 수도 있고 3등급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거는 결국 학생부 대체 서식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소개서의 작성이라든가 면접이라든가 기타 요소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했고 외국에서 성적 가지고 왔다. 그럼 그것만으로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부터 시작. 외국에서 받은 성적만으로 학벌이 결정된다가 아니라 지금서부터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짓는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국내 전형에 불리한 이유는 뭘까? 유리하지 않습니다. 불리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국내 전형에 불리한 이유는 해외에서 취득한 표준학력 지표나 공인어학 성적을 대부분의 대학에서 반영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공인어학 성적 및 수학이나 과학, 외국어, 교과 관련 교외 수상 서류는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가끔 어떤 분들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왔는데 나 이제 토플 준비한다. 또 어디서 상담을 받았는데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했더니 공인어학 성적 있으면 대학 쉽게 간다고 하더라 라고 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공인어학 성적 반영하는 대학 거의 없습니다. 거의. 공인어학 성적 반영하는 대학은 아시는 것처럼 이화여제 어학특기자 전형이나 아니면 국민대학교 어학특기자 전형, 그리고 지방의 일부 대학의 어학특기자 전형에서는 공인어학 성적 반영하지, 거의 모든 대학에서 공인어학 성적은 아예 반영하지 않아요. 사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다시 말해서 공인어학 성적이나 수학이나 과학이나 외국어, 교과, 교외 수상 성적을 제출하실 수가 없고, 두 번째는 고교 입학 이전이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후에 취득한 교과 및 비교과에 대해서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 고등학교 재학 중에 취득한 AP나 SAT나 ACT 등, 특히 이 대학은 연세대학교 국제기여를 칭하는 말입니다. 등 성적 또는 사실기관 및 연기된 해외 봉사활동 등은 다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프로그램이나 공인어학 성적도 마찬가지로 대개 미반영하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외국에서 취득한 표준학력 지표, 공인어학 성적 등은 다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외국에서 취득한 게 아예 없는데? 그렇죠? 재외국민 전형이 유리한 점은 해외에서 재학하고 난 다음에 국내에 입학하는 학생들, 대부분의 경우들이 재외국민 전형이 졸업하고 들어오셨던 중도 귀국하셨던 간에 외국에서 최소한 3년 이상 근무, 3년 이상 재학했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뽑는 전형이 재외국민 전형이다 보니까 공통적 특징은 해외에서 3년 이상 재학했었다. 다시 말하면 외국에서 학업 과정에서 발생이 되어진 표준학력 지표들을 다 반영을 시켜줄 이유가 있죠. 그리고 반영을 시켜야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죠. 그런데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 지표를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과 경쟁하게 되어질 때 불리한 점이 크다.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증빙서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상 학생부 대체서식에 작성하게 되어지는 동아리나 봉사나 수상연령이라는 리더십이 이게 중요한데, 근데 외국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사실은 입시에 빠르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입시에 체계화되어져 있는 고등학교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의 고등학교 나가실 때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 이 고등학교가 한국 대학 입시에 적합하냐, 그 다음에 이 고등학교가 다양한 액티비티나 활동들이 있느냐, 이 학교에 다양한 대회와 수상이 있느냐, 또 이 수상과 관련이 되어진 입증서류나 증빙서류를 잘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요 점을 잘 봐야 돼요. 외국에 있는 고등학교들 중에서는 교내 대회도 활발하고 거기에 따른 수상도 많이 주는 학교도 있는 반면, 대회 자체가 아예 없고 수상도 아예 없는 학교들도 있고, 동아리 자체의 활동도 아예 없는 학교들도 있고, 뭐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큰 범죄라도 저지르는 것처럼 절대로 안 해주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은 이 학교가 국내 대학을 만약에 가시려고 하실 때 꼭 필요한 수상이나 봉사나 그 다음에
리더십이나 여러 가지 학술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증빙 서류 작성이 가능한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대학별 면접 대비,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다시 말하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국내 대학에 입학할 때 어려운 점 첫 번째 뭐다? 뭐가 어렵다? 표준학력 지표, 공인학력 성적 반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어렵다? 증빙서류 준비가 어렵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어렵다? 자기소개서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면접 준비도 해야 된다. 이것도 어렵다. 그 다음에 수능 체제를 만약에 충족할 수 있다면 지원 대학의 폭이 매우 넓어지지만 현실적으로 수능 공부하기 어렵고 수능 체제 충족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이것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원서 지원이 매우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수능 시험은 꼭 반드시 원서 접수하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수시 전형에만 원서를 썼었을 때 만약에 수시에 실패한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제가 간단히 적어보면 우리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로 원서를 쓰신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쓰냐면 수시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수시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9월 13일서부터 수시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근데 수시 원서 접수하시고 난 다음에 발표를 가만히 기다리시면 보통 12월 15일에 발표가 나요. 그리고 이 발표 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모두 불합격했다. 그럼 그냥 끝. 그렇게 하면 끝.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수시 원서 쓰고 그 다음에 12월 15일 날 수시 발표만 기다리시게 되어지면 자칫 잘못하면은 6회 원서 지원 안에서 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뭘 하시는 게 좋냐면 9월 13일 이전에 뭘 하시냐면 수능 원서 접수를 합시다. 수능 원서 접수. 수능 원서 접수는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수능 원서 접수를 언제 하시는지 아실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8월 11일 정도에 원서 접수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원서 접수 하시고요. 그 다음에 9월 13일 날 뭐로 하시면 되냐면 수시 원서 접수 하시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수능 시험이 11월 17일 날 수능입니다. 수능 공부를 틈틈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수능 공부를. 그러고 난 다음에 수능 시험 받고 보죠. 그러고 난 다음에 12월 15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났어. 그래서 여기서 합격을 했어. 그러면 그냥 수능은 끝내면 돼요. 원서 접수 안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불합격을 했다. 합격을 한 게 아니라 불합격을 했다. 그러면 불합격했으면 정시 원서 접수를 합니다. 정시 원서 접수. 정시 원서 접수는 대략적으로 12월 말에서 1월 초, 대략적으로 한 1월 3일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정시 원서 접수 하시면 돼요. 그럼 정시 원서 접수는 총 3회의 원서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시 원서 접수하고 합격을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정시에서 불합격을 하셨다. 혹시라도 불합격을 했다. 그럼 정시 원서 접수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있냐면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가 모집. 추가 모집은 보통 2월 한 15일 정도에 추가 모집의 원서 접수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걸 꼭 설명을 좀 드릴게요. 특히 이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이신 분들이 입시를 전체적으로 잘 모르시다 보니까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수시 원서 접수에만 신경을 쓰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걸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이기 때문에 제일 유리한 거는 9월에 수시 원서 접수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그리고 발표는 대부분 12월 15일에 발표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한다. 하지만 이 6회 안에서 혹시라도 불합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꼭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수능 원서 접수를 우리가 하자. 8월 11일 정도에 수능 원서 접수 받게 될 거고 이거는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수능 원서 접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수능 원서 접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9월 13일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할 일이 없으면 11월 17일에 수능 준비를 지금서부터 하시면 돼요. 천천히 모든 과목을 다 할 필요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과목만 국어, 영어, 수학, 사탐이나 과창 중에서 나는 수학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학 빼고 국어, 영어, 사탐이나 과탐만 하셔도 돼요.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12월 15일 날 수시 발표를 기다리죠. 자,
수시 발표를 했더니 붙었어. 그러면 그냥 끝나면 돼요. 끝났어. 자, 붙었으니까 끝. 근데 만약에 수시 발표가 났는데 불합격하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능 시험 본 결과를 바탕으로 1월 3일 정도에 정시 원서 접수합니다. 다시 3번 가나다군에 합쳐서 3번의 원서 접수하고 만약에 여기서 붙었다. 그럼 그냥 끝내면 돼요. 근데 만약에 또 불합격을 했다. 그러면 2월 중순 정도에 추가 모집의 원서를 씁니다. 보통 추가 모집으로 뽑는 인원은 전년도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한 3만 명 정도 모집을 했거든요. 가까이. 그 전년도에 한 1만 명 좀 넘는 인원에서 상당히 많이 이뤘는데 추가 모집이 단점도 많습니다. 경쟁률이 매우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추가 모집의 최대의 장점은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이 없다는 점이에요. 수시는 6번, 정시는 3번 쓰는데 추가 모집을 몇 번을 원서에 쓸 수 있냐? 10번도 쓸 수 있고 20번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학을 가려고 목적으로 삼으면 성적이 낮아도 갈 수 있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 중에서 아주 되게 중요한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내용을 반드시 칠판에 적혀있었던 내용들을 체크하셔가지고 나중에 차질 없이 원서 지원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 지금은 내가 수능 공부가 과연 되겠어? 수능 공부가 될까? 수능 원서 접수를 하면 과연 내가 고득점이 될까? 라고 하는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일단 수능 시험을 볼지 또는 수능에서 고득점이 나올지 말지는 나중에 생각할 일이고 일단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8월 달에 수능 원서 접수를 해두시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우스갯소리로 수능 시험 보시고 나면 그 수능 시험 참석증, 영수증, 응시증 그걸 가지고서 결국은 수능 끝나고 나면 나중에 여러 기관에서 뭐 미장원에 간다든가 식당에 간다든가 영화관에 가면 대부분 다 할인을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수능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참고로 그래서 반드시 수능 원서 접수를 8월에 하시고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제출 소리와 평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의 제출 서류에는 뭐가 있나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일 위에 보면은 해외고등학교 성적에 대한 환산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환산표는 명지대학교의 환산표를 지금 정리해 놓은 겁니다. 학생부 교과 비교 내신 검정고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등 석차 등급 반응 불가능한자의 환산표가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해외고등학교를 뽑는 학생들은 대학은 반드시 이런 환산표를 가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외국에서 성취도 A를 맞았다. 이게 수거든요. A를 맞은 경우에는 이걸 환산 등급으로 적용을 시키게 되어지면 3등급이에요. 97점 정도로 보는 거고 검정고시 성적으로 봤을 때는 96점과 일치한다고 본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외국에서 올 A를 맞으면 3등급이구나가 아니에요. 3등급이가 아니라 A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의 범위 안으로 확인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A가 1등급으로 인정을 받느냐 2등급으로 인정을 받느냐 3등급으로 인정을 받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대체 서식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자소서를 어떻게 쓰느냐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처럼 지금서부터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출서를 꼭 확인하도록 할게요. 가끔 어떤 거 질문하시는 분들 많냐 공인어학 성적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어떤 제출서류가 필요한지 이걸 아셔야 어떤 준비를 하실지 아실 수가 있어요.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 국제형하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제출서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출서류의 공통적인 건 성적증명서. 그렇죠. 당연히 필요하죠.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 기록표, 비교과 활동 증빙 서류. 이게 바로 비교과 활동 기록표. 이게 바로 뭐냐면 학생부 대체 서식이라는 겁니다. 의미적으로 봤었을 때. 그 다음에 수학기간 기록표. 그 다음에 학력주의 동의서,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는 제출이 되는 학교가 있고 되는 않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인어학 성적, 수학과학,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 실적은 기재가 금지가 되어진다라고 했고
표준학력 지표는 해당 고교 재학기간 또는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기간에 발생이 되어진 것만 반영이 되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교열적합성 특기자 전형도 제출서를 보게 되어지면 외국고 조사표, 이것도 이제 학교에 따라서 이런 거 없는 학교들이 있어요. 학교 프로파일이나 스쿨 캘린더가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학교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학생이 별도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 고등학교 성적이나 졸업증명서, 외국고 스쿨 프로파일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외국 출입국 사실증명서, 활동증빙 서류 목록표, 활동증빙 서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국내 대학 갈 때 필요한 서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는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이거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부 대체 서식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쿨 캘린더가 필요하고 학교 프로파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따라서는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자, 결국은 이제 재외국민 전형에 비해서는 서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간소한데, 가장 큰 중요한 어려운 점은 학생부 대체 서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학생부 대체 서식 기재 금지 항목이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내용이 학생부 대체 서식으로 적을 수 있고, 또 어떤 내용은 학생부 대체 서식에 적을 수가 없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이후에 준비를 하실 것 같고, 첫 번째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인 어학 성적은 학생부 대체 서식에 작성하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보는 것처럼 교외 대회, 그렇죠? 교과 그 다음에 비교과 관련해서 교외 대회에 참석한 사실이나 그 성적 및 수상 실적은 기재하실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에서 받은 표창장이나 감사장, 공로장 보실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교회 인증 시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모의고사 전국 연합 학력 평가의 성적 기재하실 수 없고, 논문은 마찬가지로 기재하실 수가 없고요. 도서 출판 사실도 기재하실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지적 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이런 것도 기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학연수나 봉사활동 등 해외활동 실적 관련된 내용도 기재하실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부모,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내용도 기재하실 수 없습니다. 장학금이나 장학생에 관련된 내용이거나 아니면 대학명, 구체적으로 기관명 등에 대해서 기재하시는 것은 금지가 되어진다. 공통적인 거 간단히 정리하면 뭐냐면 학교 외의 교회 활동에 대해서 기재할 수 없고, 그 교회 활동들이 사교육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들은 다 기재할 수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교내 활동 중심으로 기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학교에서 발행이 되어지는 결국은 봉사활동이나 수상결력이나 아니면 학술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들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학생부 대체 서식에 대한 작성법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내용은 서울대학교 학생부 대체 서식 작성법의 한 예입니다. 첫 번째, 서류, 활동명. 첫 번째는 참여한 활동명 또는 발급한 서류명을 기재한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해외 교육기관에 이수한 경우 성적증명서나 학교 교육과정 설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두 번째, 국내 고등학교 1학기 이상 재학한 경우에는 학교 생활기록부 제출을 권장한다. 활동기간에 뭘 쓰냐? 외국 고교 고등학교 출신자 및 국내 학력 인정, 외국 교육기관 졸업 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활동할 일만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 전,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활동은 기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활동 내용에 따라 무엇이냐면 작성 분량, 저게 되게 중요합니다. 작성 분량은 한 개 활동당 약 100자 정도 이내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빙서류는 A4 용지 단면 기준으로 30페이지 이내로 제출 가능하며 양면 또는 분할 인쇄, 재본, CD, 클리어 파일 등의 형태로 제출하시는 건 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대체서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대체서식은 연변이 1번, 2번, 3번부터 10번까지 10개의 항목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활동과 서류명이 있고, 그 다음에 활동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활동 내용이 있고, 활동 발행 기간이 있어요.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첫 번째는 10개 항목 기재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여기에 기재가 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활동기관에서 발행이 되어진 서류여야 한다는 얘기고 그 활동 발행 기관은 어디다? 학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 활동에 대해서 대부분 다 기재가 금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반드시 증빙 서류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결국 뭐냐면 액티비티 리스트나 레주메는 안 된다. 액티비티 리스트, 레주메는 학교에서 뭔가 참여했다, 활동했다는 걸 그냥 리스트를 쭉 뽑아주는 거. 이거 안 되고 각각의 활동에 대한 증빙 서류를 A4 용지 한 장이나 두 장으로 정확하게 서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요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대체 소식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2023학년도거든요. 근데 2024학년도가 되어지면 자기소개서가 다 폐지가 되어져요. 자소서가 다 폐지가 돼요. 그럼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지면 뭐가 중요하냐? 학생부 대체 소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대체 소식이 자기소개서의 대안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작성 분량이 한 개의 활동당 약 100자 이내로 글을 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번서부터 10번까지 문항을 따지면 100자씩 하면 글자 수 1000자가 되는 거예요. 글자 수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 내용에다가 저 활동명에 대한 것을 100자 이내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스킬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활동명 쓰고 활동 내용을 적을 때 이런 거 쓰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했다. 또는 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글 교실에서 한글을 가르쳤다. 그럼 여기다 쓰는 거죠. 저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여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학생이 어떤 우수성을 보여주는 거죠? 전혀 우수성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내용을 똑같이 쓴다. 그럼 어떻게 쓰라? 몇 학년 때 했다. 11학년 또는 10학년 기간이 있을 거죠. 6개월, 3개월 기간 적어주면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그 봉사활동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줬다. 그럼 동화는 어떤 동화를 읽어줬다. 아니면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했다. 그럼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노력과 우수성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는 뭐다? 학생부 대체 소식에서 첫 번째는 서류 준비하고 활동 서류를 연본을 꾸미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활동 내용에 기재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가 있어요. 수상, 봉사,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세 개가 있게 됐고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학년이 1-1, 1-2, 11학년이 1-3, 1-4, 12학년이 1-5, 1-6이니까 만약에 학교에서 이런 서류들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러면 연세대학교 원서 지원하게 되어질 때 학생부 대체 소식에 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의 출신 고등학교가 국내 대학 입시에 적합한 서류 준비가 가능한지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혹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만약에 9월에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 뭐가 중요하다? 학생부 대체 소식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외국 고등학교와 연결이 되셔가지고 학교들이 지금쯤 되면 외국의 고등학교들이 방학 기간으로 들어가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9월에 원서 접수할 때쯤 가서도 서류를 제대로 못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봉사나 수상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리더십이나 또는 여러 가지 학술 활동들 발표나 실험이나 연구나 탐구와 같은 활동들에 대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시는 과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내용을 보니까 비교과 활동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다시 말하면 10학년에서 12학년도까지의 기간에 발생이 되어진 내용만을 쓴다. 기재하면 절대로 안 된다. 못 쓰면 안 된다. 공인화학 성적 기재하면 안 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것처럼 교내 수상만 제출 가능하며 교내 수상의 경우 주최자 및 참가자가 해당 고교의 교내 구성원이어야 한다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고등학교 재학증 취득한 성적 AP나 SAT나 ACT는 반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교육 유발이 큰 교회 활동들 기재하시면 안 된다고 되어져 있고 고등학교 진학 이전 및 졸업 이후에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도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의 대학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한동대학교. 한동대학교도 사실은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에게 매우 유리한 전형이죠. 글로벌 인재라는 전형이 있기 때문에 그쵸? 이 전형인데 보시는 것처럼 얘네는 이제 1번서부터 쭉 연번이 있고 활동명, 활동기간 기재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활동 내용의 글자 수가 약 100자 정도 내외예요. 그러니까 학교들마다 글자 수의 제한이 없는 학교들도 있고 어떤 학교는 30자로 제한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50자, 어떤 학교는 100자로 제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글자 수에 맞춰서 뭘 쓴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 우수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학생부 대체서식에서 활동 내용목을 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대학교는 이런 내용들이고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들을 다시 요약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첫 번째는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국내 대학 가려고 한다. 자, 그러면 수시에서 약 77% 선발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수시 전형은 4개의 전형이 있는데 해외고등학교자에게 가장 좋은 전형, 유리한 전형보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부 교과라든가 논술 전형 또는 특기자 전형의 원서를 못 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유리한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국내 대학 갈 때 불리한 이유는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에서 취득한 표준학력 지표, 공인학력 성적, 교회 활동에 대해서 대부분 다 기재가 금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여기에다가 자기소개서 써야지, 면접 준비해야 되지, 거기다가 수능 준비까지 해야 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하나 역점을 둬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 전형에 원서 지원 6번 딱 하고 그 다음에 12월 15일까지 가만히 기다렸다가 합격자 발표하면 대학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자칫 잘못하면 수시에서 다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뭘 알아야 되냐면 수시 원서 접수하기 전에 뭐 하라? 반드시 첫 번째는 수능 원서 접수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시 원서 접수하실 때도 4년대 대학만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성적이 좀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면 9월에 원서 쓸 때 전문대학교 원서도 꼭 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능시험 꼭 보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수능시험을 봐야 나중에 정시 지원이나 아니면 추가 모집에 원서 지원하실 수 있고 또 수능시험 봐야 또 수능 응시증이 있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혜택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2월 15일에 수시 합격자 발표 나시면 정시 지원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시 지원은 끝나는 거지만 만약에 수시에 불합격하시면 정시 지원 3회 지원하셔야 되고 또 정시 지원에서 안 되면 추가 모집까지 지원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입시 횟수가 되게 많아지는 거죠. 수시는 6번, 정시에 3번, 거기다가 추가 모집은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원서 지원의 폭이 매우 넓어지기 때문에 기회가 발생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출 서류와 제출 방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대학들은 해외에서 취득한 성적을 국내 고등학교로 환산하여 적용시켜 주는데 올 A를 맞으면 3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 3이 3등급 이런 의미가 아니라 1등급에서 3등급 정도의 범위를 보고 있다. 그러므로 뭐가 중요하다? 지금서부터 학생부 대체서식을 어떻게 준비하고 증빙서를 어떻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면접을 어떻게 하고 자소서를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각 대학의 제출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수적인 서류들은 이런 서류들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학생부 대체서식의 기재금지사항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학생부 대체서식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학생부 대체서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학생부 대체서식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만약에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국내에 계셨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국내 대학을 가시려고 한다? 그럼 학생부 대체서식을 준비하자. 그럼 학생부 대체서식에 뭘 준비하다? 봉사, 수상, 동아리, 리더십. 그리고
학교에서 벌어졌던 각종 학술활동과 관련 내용이 있어요. 학교의 대회에 참여했다, 그 다음에 논문을 썼다, 보고서를 썼다, 발표를 했다, 토론을 했다, 실험을 했다 등과 관련이 되어진 것들의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지를 물어보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것을 증빙서류로 받아라. 학교에서 기관이 발급이 되어진 학교장의 직인이 찍힌 증빙서류로 받으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준비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뭐 하게 되냐면 그것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문의 서유를 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활동 내용에다가 그것을 100자 정도 글자 이내로 어떻게 하면 임팩트 있게 지원하는 학과에 맞게끔 전공 소양이 드러나고 역량과 우수성이 드러나도록 쓸 것인가 이 부분의 작업을 잘 하셔야 되고 여기에 작업이 완성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랍니까? 자기소개서를 쓰겠죠. 그렇죠? 학생부 대체서식에 나타나 있는 활동들 중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서류들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보여주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학생부 대체서식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입시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만을 별도 위한 전형이 없고 두 번째 외국에서 취득한 활동이나 성적들을 반영해주지 않고 그 다음에 실제 어느 대학이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유리한지를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실제 합격생의 성적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참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은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의 합격 전략 그 다음에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학생부 대체서식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